자, 박정희 시대의 2인자라고 잡아봤는데요. 2인자가 뭐죠? 그 2인자, 이렇게 막상 그 2인자란 말을 많이 쓰면서도 그 2인자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 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2인자인지, 아니면 현재의 최고 권력자하고는 좀 긴장 관계에 있더라도 나중에 다음 권력자가 진짜 2인자일지, 아니면 그 현재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점찍어 놓은 마음먹은 그 사람이 2인자인지, 이거 뭐 아마 2인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제가 제목을 박정희 시대의 2인자라고 붙여놨습니다만, 막상 박정희 시대에 2인자가 있었는가? 또 박정희가 18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마다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2인자가 있었는가도 질문거리가 되고, 없었다면 왜 없었는가도 또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난 말입니다만, 문고리 권력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그 박근혜 시대에 그 비서관 3명, 그 다음에 또 뭐 김영삼 시대에도 있었고, 또 김대중 시대에도 있었고, 이런 문고리 권력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박근혜 시절에는 누가 2인자였을까요? 이거 갖고도 아마 우리가 많이 싸웠었던 것 같아요. 왕 실장 김기춘이가 2인자일지, 최순실이 2인자였는지, 정윤회가 2인자였는지. 또 웃기는 얘기 있었죠. 박근혜가 2인자였다. 최순실이가 실권을 갖고 있고 박근혜가 2인자였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인자라는 게 참 그렇게 우스운데요. 우선 2인자의 지명은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인자의 지명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의 지명은 가능한지. 자, 이거 어떻을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명이 가능했는가? 이 공산국가이지만 민주국가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후계자 지명이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공산국가에서는 어떤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죠. 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한 27, 8년 집권을 하다가 그 세상을 떴는데,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죠? 아이고,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그 코미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소련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했고, 후계자 후르시초프가 등장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산국가에서는 야, 이거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공산국가에서는 주로 그 혁명을 이끈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습니다. 임기 같은 거 별로 없이. 그렇지만 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택동이 인표를 아예 후계자로 못 박아서 헌법에다가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당헌에다가 그 인표가 후계자다 하는 걸 집어넣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인표가 그 비행기 타고, 사진이 밑에 좀 잘렸네요. 비행기 타고 탈출을 하다가, 중국을 탈출하다가 고비 사막에서 추락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헌에까지 못 박아 놓은 후계자도 권력 투쟁에서 밀리게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소련과 중국의 상황을 보고서 김일성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일한테 물려주는 이제 물려주게 됐죠. 그래서 암투를 거친 뒤에 예상 밖의 인물이 권력을 늘 장악하더라. 공산국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2인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앞에 2명은 금방 날아갔죠. 금방 날아갔고, 뭐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박정희 체제가 이제 안착된 다음에는 이렇게, 이 순서는 뭐냐면은 날아간 순서입니다. 여기 김재규, 차재철과 박정희가 같이 죽었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죽고 최규가 날아가고 김종필이 오래 버티다가 결국은 2인자로만 있다가, 영원한 2인자라는 별명을 얻다가 1인자가 되질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자가 됐었던 사람은 엉뚱하게 최규하밖에 없네요. 엉뚱하게 최규하만 이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갔었는데, 이거 이제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한번 봐야 해요.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 맞나요? 아니, 용인술의 천재가 왼팔 오른팔 대고 술 먹다가 오른팔이 쏜 총에 맞아서 왼팔하고 같이 죽는다.
박정희의 죽음 12.6 사건은 박정희의 잘못된 용인술이 총체적인 파탄을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였다라는 종합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 것도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용인술을 잘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초기에. 그거를 잘했다고 봐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잘했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적인 기준, 권력이라는 거 기준을 보면은 냉혹하게 아주 정말 잘했죠. 이인자 중에서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이인자 내지는 또 뭐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반어법 행위자가 되겠죠. 그 반어법 행위자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김형욱을 꼽을 수가 있죠. 김형욱은 북에서 내렸습니다. 황해도 신천, 황해도에서 민간인 학살이 제일 많이 있었던 그 황해도 신천 출신이고 648계예요. 648계에서 김종필은 648계의 우등생이었다면 이 김형욱은 648계에서 제일 꼬레비 열등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종필을 제일 압박하는 사람이 됐죠. 처음에는 김종필한테 딱 붙어서 김종필 부하였습니다. 김홍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김형욱, 홍종철, 그리고 길재호, 그 세 명이 같은 648기인데 김종필의 이제 전위대가 돼서 이제 648기 세력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리다가 중앙정보부장은 아마 김종필이가 시켰을 겁니다. 추천을 해서 됐을 텐데 중앙정보부장이 든 다음에는 김종필을 제일 많이 압박한 게 김형욱이에요. 자, 이 김형욱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김종필하고는 이렇게 친하게 김종필한테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고 김종필의 추천으로 중앙정보부장이 됐는데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김형욱의 별명이 뭐냐? 공포의 삼겹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는 돈가스. 이걸 누가 써먹었냐면 우리 세상 떴죠. 김형곤 씨. 유머 1번지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공포의 삼겹살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몰랐죠. 저희 또래 20대들은 몰랐는데 어른들은 공포의 삼겹살이 김형욱의 별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 김형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고 또 이제 체구도 있고 그러니까 공포의 삼겹살, 나르는 돈가스. 나르는 돈가스에다가 왜 까만 안경을 씌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앙정보부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별명을 갖고 했었습니다. 아주 저돌적이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5.16을 이제 할 때 8기하고 9기하고 합작을 하면서 8기 대표 선수, 9기 대표 선수들을 이제 해서 서로 그러니까 핵심들끼리 이제 명단 교환을 하는데 거기에 9기 대표가 김형욱이 이름이 8기 대표에 들어있는 걸 보고 아니 이런 돌대가리를 왜 집어넣냐 하면서 이제 후배들이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대가리가 쓸모가 있죠. 어디서? 박치기 할 때 최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뭘 시켰냐면 돌대가리로 이놈 저놈 받게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최후에 누굴 박았습니까? 박정희를 들이받았죠. 박정희가 써먹던 돌대가리로 박정희를 들이박은, 그래서 돌대가리로 박정희를 들이박다,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퇴임한 다음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자기가 쓴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차지처지는 오히려 자기가 많이 썼을 텐데 김형욱이는 자기가 썼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고, 김형욱의 역할 중에 하나가 황태성. 시간이 없어서 오늘 황태성 얘기를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박정희의 형의 친구예요. 박정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일 존경했던 게 황태성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북으로 갔다가 박정희가 군사반란 일으켜서 정권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남쪽으로 밀사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황태성을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않고 끙끙끙끙 박정희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살려주면은 박정희가 자기 좌익 경력에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그렇다고 죽여버리면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황태성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김형욱이가 딱 이유락하고 손잡고서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황태성
총살형이 집행됐을 때 신문에 보면은 63년 12월 14일, 12월 15일이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보면은 원흉도 깡패들도 모두 다 풀린다. 2만 명이 사면받는데 황태성만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김형욱이가 그 철저한 외골수 반공주의자로서 자기의 보스인 박정희의 붉은 과거를 알고 그 박정희가 붉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쳐낸 게 누구냐면 황용주입니다. 황용주는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기예요. 사실은 정수장학회 사건, 그러니까 5.16 장학회 그거를 꾀를 낸 게 황용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는데 또 우리 안경환 선생님은 같은 미장 동행이라고 그 한교사 황용주가 꼭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또 이제 그 황용주를 좋게 평가하는 책을 썼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용주는 그 좀 적어도 김지태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용주가 대구사범 출신으로 그렇게 세력을 떨치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은 그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했지만 이성계에 가까운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어요. 함경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어요. 이방원이가 이제 들고 와서 여기서 다시 권문세가들하고 손잡고 신흥사대부 등용하고 하면서 했지. 함경도 세력들은 다 쫓겨났는데 그 비슷하게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창들 권력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게 이권은 좀 줬지만 권력의 핵심부에는 오지 못하게 권력의 핵심부에 가장 가까이 들어선 게 그나마 황용주였는데 황용주 쳐내는 거죠. 왜? 황용주 쳐낸 중요한 이유는 황용주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 좌익 활동을 한 바가 있다고 해서 쳐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형욱이가 중앙정보부장 때 뭐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에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만든 게 인혁당 사건, 통역당 사건, 또 동백림 사건, 민비연 사건 등 또 뭐 해방전략당 사건도 그렇고 이수군 간첩 사건도 그렇고 뭐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그 만들어냈습니다. 동백림 사건도 그 김형욱 작품이고요. 사실은 박정희도 그거 크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을 좀 드나든 모양인데 잡아다가 주의 주고 이제 뭐 그러지 못하게 해라 했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네. 이거는 이렇게 역대 중앙정보부장이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김종필, 김용순, 그다음에 김재춘, 이게 김형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는 좀 많이, 그러니까 아마 망명 나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71년경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후락이고요. 그러니까 한때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었고, 이게 김형욱이 글씨입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이수길 박사라고요. 이수길 박사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있잖아요. 특히 간호사들 보내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수길 박사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아주 굉장히 협조하고 그랬는데 동백림 사건 때 이분들 잡아다가 뚫겨 팼는데 이분이 소아마비로 장애가 심한데 장애 있는 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좀 들어오시라고 할 때야 이 간호사 보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왔는데 잡아다가 아주 그냥 죽도록 팼습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낸 거네요. 네. 그리고 김형욱과 이후락이 이제 어디서 밥 먹고 나오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권력 관계에도 천적이 있어요. 김형욱이가 모든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누구한테 당하냐면은 박정규한테 당했다고 해요. 박정규가 성격이 불같고 동작이 빨라서 정말 그 김형욱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손이 빠르니까 같이 권총을 뽑는데 늘 박정규가 먼저 뽑는 거죠. 그리고 박정규는 진짜 성격이 쏴버리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 김형욱이가 꼼짝을 못했다고 하고 특히 동백림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청와대 경호실에 여직원이 연루가 됐었어요.
뭐 여직원의 약혼, 뭐 저도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직원 그 약혼제였나 뭐 하여튼 뭐 누가 이제 해갖고 그 잡아다가 하니까 왜 우리 직원을 잡아가고 중앙정보부장실로 쫓아가서 뭐 원투 스테이트를 날리고 싸대기 올리고 뭐 해서 이 김형욱이 박정규한테는 꼼짝을 못했고 박정규는 누구한테 꼼짝을 못했냐면 유경수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유경수한테는 왜냐하면 박정규가 아주 어렸을 때 20살 남짓할 때부터 박정희를 모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경수한테는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유경수가 뭘 갖고 혼내냐면은 왜 박정희 여자 관계 그거를 이제 박정규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소문 나고 하니까 박정규 잡아다가 쥐잡듯이 잡으니까 박정규 입장에서는 뭐 박정희 옆에 경호실장으로 있는 게 참 좋긴 한데 유경수 스트레스 때문에 못 있겠다. 그러고 어딜 나가고 싶어 했냐면 중앙정보부장을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김형욱이 몰아내고 김형욱 입장에서는 박정규가 눈에 걸리는데 박정규는 워낙 박정희가 이뻐하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신임이 김형욱이 볼 때도 자기보다 박정규를 훨씬 더 신임하고 가깝다는 걸 아니까 박정규를 또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제 뭐 박정규한테는 많이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형욱이 뭘 했냐면 김형욱 이후라기가 뭘 했냐면은 삼선개헌에 아주 이제 싹 몰아붙여서 삼선개헌 분위기를 만들어서 비서실장으로 중앙정보부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박정희의 용인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삼선개헌에 딱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김형욱이 당연히 상 줄 줄 알았는데 중앙정보부장도 모르게 개각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장에 김계원 하고 방송에 딱 나오보니까 하루아침에 잘린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하고 비해서 표정이 어때요? 되게 순해졌죠. 이거는 공포의 삼겹살이 아니라 귀여운 도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끈떨어진 권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이후락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이후락이는 싹 그때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박정희가 다시 불러줬는데 김형욱은 우씨 하고 불만을 이제 뭐 노골적으로 하다가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 박정희의 눈밖에 나죠. 박정희가 저 자식 저거 한번 손을 봐. 이제 뭐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외국으로 발라버렸습니다. 외국으로 발랐을 때 이제 좀 적당히 해서 노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염 푸세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제 그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뭘 했냐면은 이제 한미 관계가 점점 나빠질 때 그때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간 거죠.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의 온갖 비리들을 까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놈 봐라가 되고 이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아주 그냥 동작도 크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회고록을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동향인 민병권이라고 여기도 5.16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김형욱하고는 같은 동네 출신이라서 아주 친한 사이인데 민병권도 보내고 뭐 여러 명이 갔습니다. 그 사절로. 그래서 야 너 회고록 쓰지 마라 돌아와라. 뭐 그다음에 돌아오면 어디 외국 대사자리 줄게. 그래서 외국 나가서 편지 쓰면 좋지 않냐. 뭐 김형욱의 돈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빼돌려 놨으니까 뭐 그래서 그 곡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데 김형욱 입장에서는 글쎄요 더 달라고 한 건지 대사가 아니라 다시 권력을 달라고 한 건지 그러니까 뭐 이제 해서 그게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 회고록은 누가 썼냐면 여기 박사월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김경재죠. 그 김경재가 이제 처음에는 순천 사람이라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회의원도 하다가 헷가닥했어요. 동교동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실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김대중을 따라간 원래 보수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헷가닥할 때 여기도 헷가닥해서 박근혜 정권에 가붙고 박근혜 정권 때 아마 자유총연맹 이사장인가도 했죠. 뭐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김경재가 김형욱 회고록이 김형욱의 고수를 받아서 썼는데 아이고 김형욱의 거를 이제 좀 과장해서 쓴 것뿐만 아니라 자기 것도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마치 김형욱과 김경재 둘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놔서 하여튼 이 김형욱 회고록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조심해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김형욱의 올해가 김형욱 40주년입니다. 40주기라서 김형욱 40주기 특집을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오늘 그냥 묻혀서 하게 됐는데, 김형욱이 파리에서 실종됐어요. 예금 체제로 쥐지히, 스위스에 뭐 다들 비자금 있으니까 쥐지히 간 거 아니냐, 파리에서는 왜 안 보이지? 그래서 자유에 의한 징발 추정,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박정희가 직접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죽여!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럼 하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박정희를 위해서 누가? 김재규가 죽였다고 죽인 겁니다. 김재규가 짝을 지어줬어요. 김형욱하고 박정희를. 참, 저승길에 김형욱이가 먼저 가서 길 닦고 있게 한 20일쯤 먼저 간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김형욱이 갔을 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시사저널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오보가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오보인데, 뭐 정의상 기자는 제가 잘 알고, 정의상 기자가 또 국정원에다가 확인을 뭐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다리를 놔줘서 그 중간에 있었는데, 야, 국정원이란데 참 재밌고 무서운 데돼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정원 나름대로 정의상 기자한테 확인하고 싶었었던 게 있어서, 그럼 나보고 그러면은 놔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만났는데, 딱 국정원은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 딱 하나 물어보고 아니다 하니까 정말 만나서 이 정의상 기자는 뭐 한 시간쯤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딱 확인 1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정의상, 어떤 사람이 정의상한테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김형욱을 죽였다. 근데 그때 그 자백의 내용이 뭐냐면, 파리 근교에 닭 사료 만드는 그 분쇄기에다가 김형욱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시신이 어디 갔냐 했더니 분쇄기에서 처리를 해서 시신 못 찾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닭모이 하다가 이거 국정원 과거사위 때, 야, 우리 이제 저는 김형욱 조사팀은 아니었어요. 김형욱 조사는 제가 직접 관계는 안 했는데, 그래도 회의 이제 보고받고, 진행 상황 보고받고 할 때, 닭모이 얘기 나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도에 나온 건지 모르지만, 환혈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니, 거기 보면은 닭모이, 그거 있다고 옛날에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야, 진짜 청계천을 다 뒤져갖고 비디오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야, 인원이 많으니까 별걸 다 하는구나 해갖고 비디오를 찾아서 이거 맞죠? 하고 다음날 보여줘서, 이거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거 뭐 박정희가 보는 앞에서 차지차지 세 발을 발사했다. 검은 잔로에 쓴 채 끌려 나왔다. 파우치로 보냈다. 서울로 보내서 청와대 지하실에서 죽였다. 박정희가 직접 쐈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는데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이상열이라고 그 당시에 프랑스 공사예요. 중앙정보부 사람이죠. 중앙정보부에 파견 공사도 있는데, 이상열이가 김재규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있냐면은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이 프랑스에 연수 나와 있던 사람들. 대사관에 김대중 사건은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외교관 신분의 백색 요원이 한 거였다면, 이거는 그런 요원이 아니라 연수 왔었던, 연수생을 불러서, 예, 지시다. 수행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을 한 거죠. 근데, 누가 했는지도 국정원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국정원 과거사위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부내에서는 공공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내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아니, 79년도에 그 사람이
연수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연수를 한꺼번에 내보냈으니까 한 10명인지 뭐 몇 명인지가 와서 한꺼번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장한테 귀국 신고를 했는데, 부장이 그 아무개는 좀 남아라. 그 새까만 직원을 몇천 명 되는 그 직원들 중에서 부장이 어떻게 알고 남으라고 했겠냐. 그래서 저게 파리에서 왔고 김형욱이가 파리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랬구나. 그러더니 뭐 이 사람이 원하는 자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장가 갈 때 보니까 뭐 아파트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봐서 이게 틀림없구나. 뭐 이제 그렇게 다 알았었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과거서에서 이제 자백을 하라고 했더니 자백을 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만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 사람이 직접 그 김영욱을 살해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처리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뭐 동구에서 유학 온 동구의 무슨 마피아 그런 쪽에다가 이거 했다. 시시나 어디 숲속에 낙엽 짚은 이제 깊은 이 유럽의 숲이란 게 뭐 저도 뭐 안 들어가 봤지만 굉장히 깊은데 그 속에 낙엽 묻힌 데다가 이제 해서 처리했다 해서 마지막 죽인 장소. 그래서 김영욱도 유해를 찾아줘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뭐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상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얘기 못 한다. 근데 이상열이 그 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해서 그 부분만 미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대개, 그래서 이게 뭐 당보이 갈았다 이거는 그 믿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치용 씨라고 미국에서 뭐 이것저것 굉장히 그 자료 발굴, 그 엑스파일 발굴하는 분이 있는데 김형욱의 무덤을 찾아냈어요. 무덤을 찾아내갖고 이제 됐는데, 김영욱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우리도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랑 같은 날 죽은 차지철. 박정희가 가장 편하게 생각했던 부하 2명 중에 그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사진이 여기 이제 박종규 차지철의 시대가 그 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지철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대요. 허봉이라는 그 친구가 뭐 말다툼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해서 있는 둥 없는 둥한, 그러니까 친구도 이게 차지철이가 그런 권력자가 될 줄은 이제 생각을 못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얌전한 소년, 육사를 가겠다고 했다가 육사에서 떨어졌어요. 용산고에서 성적이 그렇게 나빴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육사 들어갈 만한데 하여튼 떨어져서 이게 이제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에 대한 한을 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해서 요게 참, 이게 박종규 차지철이에요. 요게 처음에 경호팀 인셈이죠. 그레이트 타이거스라고 GT 팀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 박정규가 이 GT의 실질적인 대장이었고, 차지철이가 그 밑에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이를 나이 30살에 국회의원을 시켜줍니다. 군 대위였다가 예편을 시켜서, 그래서 국회에 박정희의 친위대로, 친위대라는 게 뭘 진짜 친위대를 했어요.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말 안 들으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팼습니다. 나의 아버지 뻘 되는 의원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신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맞은 걸로 생각해 하는 이제 그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은 월남 파병을 할 때 말이에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미국한테도 그래도 뭐 좀 더 얻어내고 싶은데, 야당이 보수당이다 보니까 월남 파병을 찬동해버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네가 좀 반대하는 신용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소신이 돼버렸어. 박정희가 이제 반대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로 반대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은, 왜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차지철이가 반대를 하니까 아, 박정희가 진짜로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 압력 때문에 하는 거구나 하고 박정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대파가 세력이 커져서 박정희가 다시 불러서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월남 파병에 반대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뭐 국방위원으로서 이제 군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이 사진도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게 차지철이고 이 뒤가 이세호고 차지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냐면은 아까 그 김형욱 때 나온 이상열, 이게 박정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들이 5명이 서 있네요. 예. 김종필, 정일권, 차지철이고 어디 커팅에 갔는데 그 뒤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전두환이죠. 전두환이가 서 있고. 이게 박정희가 술 따라주는 장면이고, 여기도 전두환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마 경호실장으로서 이제 앉아있는 경호실장이 된 뒤입니다. 이건 비서실장 김계원하고 같이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있는 거고. 차지철 방이라고 하는데 각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하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거고요. 경호실장으로서 이제 그 경호실 휘장을 이렇게 서로 별 10개. 옛날 어렸을 때 탁지에서 실은 대장이 4개고 원수가 5개인데 별 10개다는 건 상당히 촌스러운 거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경호실 철문을 따로 입혔고요. 이렇게 제복도 다릅니다. 이따가 사진 넣을 텐데 경호실이 국기 하강식을 그 하기식을 따로 했대요. 하기식을 따로 하고, 이게 경호실 장군 이제 장군도 있고 경호실 사람들인데 제복이 어때요? 이 천이 장군복보다 좋았대요. 장군복보다 좋고 이렇게 해서 따로 옷 입히고 이렇게 주렁주렁 단 게 꼭 나치 그 친위대원들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도경비 사령부 설치령을 바꿔갖고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은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이 수경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이건 군의 지휘계통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수경사령관이면 별 셋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는 육군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호실 체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기식 사진인데, 뭐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쫙 해놓고 자기가 국군의 날 도열하듯이 이렇게 하고 지휘봉 들고 있고,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불러서 하기식을 해요. 근데 그 하기식을 하면은 총리를 참석시킬 때도 있고, 뭐 유명한 장관들 참석시키고, 거기서는 주빈이 경호실장이고, 뭐 이제 그렇게 놀았다는 겁니다. 여기 연병장, 지금 청와대 앞에 여기 지금은 이제 뭐 경복궁으로 복원을 했지만 뭐 이렇게 하고 놀고요. 이게 경호실의 장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있고, 뭐 그다음에 경호실에 장성이 4명이 있었던 겁니다. 경호실 차장은 별 3개, 작전차장부, 행정차장부, 그리고 뭐 하여튼 차장보를 열어두고, 차장보를 사단장으로 뒀으니까 자기는 뭐 완전히 군사령부쯤 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전두환이가 작전차장부 자리를 노태우한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차지철, 전두환, 노태우인데,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체제라는 게 뭐예요? 박정희의 경호원들이 계속 해먹은 거잖아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라는 걸 보여주는 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게 차지철이고요. 전두환, 노태우예요. 예, 전두환, 노태우가 이렇게 차장보도 있으면서 동원이 돼서 같이 뭐 경호실 그에 무슨 군사훈련. 경호실장은 민간인인데 이렇게 딱 장성처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철모 씌우고 자기만 이렇게 방한모 쓰고 나온 거죠. 이것도 여기 뒤에 보면 전두환이가 서 있고, 뭐 김종필하고 나란히 서 있고, 그러면서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자기가 4선 의원 출신이니까 국회는 내가 잘 알아 하면서 김재균을 제치고 경호실이 사설
경호팀도 운영을 하고 공화당 내에도 차지철 직계위원들을 만들어요. 그 차지철 직계위원들이 차지철 죽고 난 다음에 정풍하는 겁니다. 김종필 쪽으로 붙으면서. 그래서 이웃하기 쳐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야당 의원들 중에 신도환, 이택돈 이런 사람은 완전히 차지철한테 보고하고, 야당의 전략이니 뭐 그 동향 같은 거 차지철한테 바로 보고하고, 차지철이가 그러니까 야당 내에 깊숙한 얘기를 김재규보다 먼저 알아서 박정희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차 실장이 더 잘난다, 중앙정보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신 말기에 이제 그 YH 사건 같은 거 터질 때 이거 강경 진압시키는 게 이제 또 차지철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철이 이제 육군 대위로서 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이렇게 팍팍 발휘하면서 강경론을 해서 김영삼을 지명하고, 김재규는 김영삼하고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김재규는 온건론을 피는데 이게 강경론을 하고, 부마항쟁이 터졌을 때 뭐 부마항쟁 얘기는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그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재규로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총을 쏘게 된 거죠. 바로 궁정동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이 차지철은 이 나라 이겨라 구원자 대신 님의 뜻을 받들고자 여기 모였네 했는데,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무기도 들고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맨몸으로라도 박정희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가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총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경호실장으로, 그러니까 그 박종규랑 다른 거죠. 박종규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경호실장으로 자세히 보면 이건 뭐 그 하기 시작하면서 거들먹거리기만 했지 뭐 이 경호의 기본이 안 된 거 아니냐. 아무리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하고 있어도 경호실장이 총도 안 갖고 있는, 최소한도의 그 방어 무기도 안 갖고 있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였고, 이게 아이고 이 사진을 일단 정리하다가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죽었고,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그렇게 권세를 치를 때는 뭐 하기식 할 때 안 불러줘서 못 가는데, 막상 장례를 치를 때는 아무도 안 와서, 아무도 안 오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 신자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성당인가 교회인가. 그래서 그 어머니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 넘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차지철을 청백리 차지철이라는 책도 있는데, 부인이 사기당했다고 신문에 난 게 10매덕을 사기당했으니까, 그때 돈 10매덕이면은 지금 한 400~500억은 할 텐데, 한 30배는 물가 뛰었죠. 안만 적게 뛰어도.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 재산이었으면은 예컨대 이후락 박종규에 비하면 엄청 청백리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노모 직접 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고, 그러니까 차지철이 하여튼 하여튼 차지철 묘고, 그다음에 차지철이 김재규하고, 그러니까 김재규는 윤필룡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차지철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실 그 군 경력으로 치면은 까마득한 차이죠. 대위고 중장 아니에요. 근데 딱 국방위원회라고 딱 상석에 앉아있고 사단장 옆에 앉혀놓고 이제 브리핑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속으로는 되게 꼬운 거죠. 그리고 이게 건설부 장관 할 때 이제 경호실장 하고 있고, 이것도 여기 보면은 박근혜 있죠, 김재규 있죠, 박정희 있죠, 차지철 있죠. 이 사람 낯익지 않으세요? 전경환이에요. 전두환이 동생. 거기가 이제 경호실 출신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분 이름이 뭐더라? 그 형사도 많이 나오는데 시그널에서도 형사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양반인데,
진짜 똑같아요. 이거 너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 김재규니까 뭐 거진 다 왔나요?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랑 같은 고향이에요. 육사 동기도 나이는 9살 차이인데 친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친형제.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보안사령부가 있고 중앙정보부가 있잖아요. 양쪽의 수장을 다 지낸 사람은 김재규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임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대륙형 인간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정의파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재밌는 게 김재규가 장준하 선생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장준하 선생을 숭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 최명신 장군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최명신 장군한테 나는 장준하 선생이 대통령 출마하면 나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이 김재규도 장준하를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도 왜 서한사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항량 장군이 장개석 총통을 가두고 지금 공산당 토벌할 때가 아니다. 일본하고 싸워야 한다.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병간이라고 그러죠. 무기를 들고 협박을 한 거지만 가는데 장개석이 알았어 하더니 그리고 장항룡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알았어 방향 바꿀게 하더니 진짜로 장개석 약속시켜서 항일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깨지 않았고 장항량은 순순히 그럼 제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포로가 돼서 몇십 년을 갇혀 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김재규도 박정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했더니 우리 군단 사령부를 가보십시오. 철조망이 어떻게 돼 있나. 철조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넘어갈 수가 있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에서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군부대는 바깥에서 추임을 맞게 철조망이 서서 이렇게 꺾이게 돼 있는데 그 3군단만 이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가 군단에 왔을 때 그때 박정희를 군단 병력으로 연금해놓고 유신헌법을 폐지시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려고 뭐 그랬었다. 그런데 자기가 예편돼서 중앙정보부 차장이 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동 독립학교를 나왔어요. 안동 독립학교를 나와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일본 우파 정의파 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박정희가 5.16 일으키고 난 다음에 농림학교 나왔다고 해서 호남비료 사장을 시킵니다. 농림학교 나왔으니까 네가 그래도 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장을 시켰는데 양반이 이제 보안사령관을 했고 꿈은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참모총장이었어요. 참모총장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대장이 안 되고 이제 예편을 하게 됐는데 글씨를 잘 쓰지 못해 잘 쓴 글씨 아니죠. 잘 쓴 글씨는 아닌데 통일송이라는 그래도 한시를 지었습니다. 눈 아래 줄령에는 백설이 덮여 있고 천고의 신성에서 감히 침략을 못하노라. 남북의 경계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보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통일국토를 이루지 못한 게 한이다. 불성한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군문을 떠나며 그러니까 이제 예편할 때 이제 쓴 글씨입니다. 자기가 직접 썼는데 글씨는 잘 썼다고 도저히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뭐 저보다는 잘 썼어요. 저는 이만도 못 쓰는데 씁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 유정회 의원을 하다가 건설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바로 중동 건설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중동 건설을 추진해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안 되고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으면은
한국 경제사의 그 중동건설의 그 주역의 한 명으로 그 남았을 텐데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됐죠. 그래서 아까 그 정경환 사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종필한테는 육사기수로는 선배인데, 그래도 김재규가 저 깍듯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로 자기는 장관이고 총리고 이제 하니까 깍듯이 모신 것 같고. 이건 그 김재규의 동생입니다. 동생 닮았죠. 많이 닮았고. 이거는 김재규가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사육신묘에 가면은 김문기란 분이 있어요. 이분도 세조에 반대했었던 충신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규의 조상이에요. 금령김씨. 금령김씨 조상인데, 이 사육신을 억지로 집어넣었어. 사육신을 보통 이제 몇백 년 동안 전해져서 하는데, 이 김문기도 충신임에 틀림없지만, 뭐 사육신과 비슷한 역할들을 한 거임에 틀림없지만, 사육신은 굳어져서 노영재는 사육신묘 있고 하는데, 거기에다 사육신을 바꾸자 하고 한 명을 빼야 육신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국사학계에서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하고 해서 금령김씨인데, 이제 금령중흥 해서 김재규, 그러니까 이건 건설부 장관일 때 썼네요. 아까 때보다는 글씨가 훨씬 좋아졌죠. 아까 군에 있을 때보다 글씨가 훨씬 좋아졌는데, 뭐 금령김씨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김영삼과 이 김재규가 그 상당히 사이가 그 좋았었던, 그리고 김영삼이 야당 총재로 다시 복귀하는데 김재규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연금되어 있었던 김대중이 대의원회 자리에 나타나서 김영삼을 찍어주셔야 하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게 김영삼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이었는데, 그 연금 누가 풀어줬겠어요? 김재규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나름 뭔가 조금 그 일반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각도이지만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유신 체제에는 문제가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건 좀 독특한 처지입니다. 이거는 김재규 편지인데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은, 이 글씨는 아주 잘 썼죠. 여기 김형이라고 나오는 게 김형욱이에요. 김형욱한테, 그러니까 김형욱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장도 직접 편지도 보내고, 뭐 여러 사람도 보내고 이제 하다가 다 실패하니까 안 되겠어, 저놈은 죽여버려야 돼,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형욱을 죽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에 이제 이 계엄이 터지고, 이건 부마항쟁에서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마항쟁을 보고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운명의 궁정동이 생기죠. 이거 지금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앞에 가면 광장 있고 거기 신문고는, 그 신문고 있는 그 근처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서 박정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박정희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1호선을 타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은 김재규가 체포가 안 되고 상황이 어찌 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육군본부로 터졌죠. 정승화가 타고서 형님 육군본부로 가십시다. 정승화는 그때 이제 누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가까이 유고되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군을 통솔하기에는 중앙정보부보다는 육군본부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갑시다 했더니 김재규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이걸 안 따라갔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거기서 잡힙니다. 이건 기막힌 사진이고, 이게 보안사에서 조사받을 때 찍은 사진인데, 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안사령관 출신이 보안사에 끌려와서 이제 조 터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전두환이가 등장을 해오고, 전두환이는 자기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신체제 1, 2, 3, 4번이 날아간 상태에서 5번, 6번, 5번 정성화, 6번 전두환의 파이어 게임이었고, 그 속에서 김재규와 정성화가 공모한 걸로 몰아붙였고, 그리고 그 공모는 뭐예요? 김재규가
내 집권을 노린 범행이어야 군이 출동을 하죠. 자연인 김재규가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했으면 일반 살인사건이잖아요.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이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일반 살인사건인데 일반 살인사건에 왜 군이 출동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재규가 집권을 위해서 했으면 이게 내란 사건이 되기 때문에 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김재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거다 그러죠. 자기는 집권할 생각 없다. 내가 아무리 못난 기도선이 박정희의 무덤을 밟고서 권력을 탐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게 됩니다.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 재판에서 김재규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고, 그거고, 임했고, 또 그러니까 부하하고, 그래, 괜찮니? 잘 지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을 쏘라는데 한마디에 털을 달지 않고 쏘잖아요. 심지어는 중앙정보부들도 경호를 쏴라 하는데 한마디에 털을 달지 않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조직이고, 그 다음에 각하까지입니까? 딱 그거 한마디였다는 거 아니야. 박흥준, 박선호 그런 사람들. 하고 딱 그 한마디고, 다음, 한 게 뭐냐면, 준비하는데 30분만 더 주십시오. 털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고, 이제 재판이고. 박흥주가 그 수행 비서였는데 육군 참모총장감이었다고 그 동기생들 사이에서는. 동기생들 중에 보면은 우리계에선 저놈이 참모총장 할 거야 이제 이런 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18기인가 했던 그 선두주자였는데 그렇게 됐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애들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박선호 여기 해병대 여기도 이제 사나이과였는데 그 박정희를 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경호실이었던 그 업무가 하여튼 중앙정보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박정희 여자 되는 업무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인데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한석규가 보냈었던 그걸로 이제 그 짓 하는, 그러니까 정말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중앙정보부 들어와서 그 군대에서 천하의 최고의 해병 최고의 사나이라고 하던 게 그거 그 다음에 말 안 나오게 여자들 단속하고 하는 거 하려니까 못해 먹겠다 하던 차에 쏜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죽게 됐고, 이게 인권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운동 변호하던 인권 변호사들이 중앙정보부장을 변호하라고 했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간곡히 당부를 했답니다. 김재규는 김수환 추기경하고 막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잘 보셨던 모양인 거예요. 나름 그래도 뭔가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 같은 게 좀 있고 뭔가 전국을 파국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또 김대중을 감옥에서 내주지 못하지만 진주교도소로 이감을 시켰으니까 제일 따뜻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 거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김재규는 그래도 우리가 변호해야지. 근데 민주운동 하던 사람들은 야씨 우리가 중앙정보부장을 어떻게 변호해? 이제 이러고 안 했는데 추기경님이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가 앉아 있었는데 법정에서 김재규가 하는 걸 보고서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변호를 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규의 휘호인데 중앙정보부장의 휘호인데 자유민주주의, 위민주정도, 비이기 법권천이라는 말이 있죠. 아닌 건 도리에 어긋나는 게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이 아무리 세도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천심을, 하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데, 휘호를 써도 이런 휘호를 쓰고 앉아 있었으니까. 하여튼 좀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호곤 선생,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의 큰아드님이죠. 자기 아버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 김재규와 서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뭔가를 같이 도모하려고 했었는데
그 장준하 선생이 굉장히 안타까워한 게 그 3군단에 있어야 병력이 있고 뭐 그렇게 할 텐데 다른 데로 가버려 그 인사발령이 나버렸다라고 굉장히 아쉬워한 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김재규가 쓴 시입니다. 아까 그 시예요, 사실은. 아까 그 시인데 장부한이라는 그 군문을 나서며 한 그 건데, 장부 결심 7년성. 7년 전에 했었던 이 장부의 결심을 드디어 이룬다. 그러니까 7년 전 73년도에 박정희를 구금을 시켜서 유신헌법을 고치려고 하다가 예편을 당해서 못했는데 그걸 마침내 이뤘다. 자, 장부가 등장을 하죠. 좀 마초적인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가 장부관을 썼잖아요. 안중근 의사만 썼습니까? 우덕순도 안중근 의사가 쓴 장부가죠, 이게. 그 장부가 세상에 처음이요, 그 뜻이 때가 영웅을 지으며 어느 날에 과업을 이뤘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바람이 차가워진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기열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서, 동양의 인간학 중에서 최고가 사기고, 사기에서도 제일 재밌는 게 사기열전이잖아요. 열전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예요? 자객열전이에요. 테러리스트 열전. 자객열전 중에서도 여러 자객이 나오지만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가의 얘기가 제일 감동적이잖아요. 그 형가가 부른 노래가 그걸 이어받아갖고 동양에서 이제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장부가를 부르는 겁니다. 바람이 쓸쓸하니 역수의 물이 차구나. 장부가 한 번 떠남에 돌아오지 않노라. 장부 일거해 불부환이라. 이제 이렇게 시가 나가는데, 모든 바람이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이, 그 얘기가 안중근도 장부 일거 불부환을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한 번 떠남에 돌아오지 않는다와 장부가 집을 나서매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기열전에 나오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재규가 쓴 나의 고백이라는 건데, 조금 이제 좀 너무 자기를 이제 과대평가했다,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글입니다만, 나를 신으로 부르면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겠지. 나를 사람으로 부르면 자유대한의 국부로 부르겠지.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이제 국부라는 건 좀 너무 세지 않나. 이제 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제 하려는 게 민주회복 국민혁명이다. 민주회복 국민혁명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과다평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받았던 건 내가 권력을 잡으려는 거 아니고, 자기는 죽는다. 자기는 죽는다. 이제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일가족들이 재판을 받아갖고 누이 동생들도 참 닮았어요. 이제 결국 김재규가 사형이 확정되고, 김재규를 언제 죽이냐면은 광주 항쟁 기간입니다. 김재규를 죽인 다음에 광주를 진압해 들어가는 거예요. 신군부의 스케줄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말이 없냐 했더니 없다. 이제 내 할 얘기 법정에서 다 했다. 이제 그러고 이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추모식을 지내는데, 일부에서는 김재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김재규가 헷갈린다라는 그런 잡지 제목도 있었고, 김재규를 의사로 보느냐 시해범으로 보느냐. 우리 민주화운동에 보면은요, 열사는 수두룩빽빽이에요. 우리 독립운동 시기나 조선시대나 독립운동 할 때 보면 의사 열사가 구분이 없죠. 그리고 순국하는 분도 있고 테러 활동을 하는 분도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의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김재규를 일부에서는 김재규 의사라고 이제 부르고, 김재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김재규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유신체제를 쓰러뜨려야 하는데, 그리고 쓰러뜨리기 그 직전까지 갔는데 김재규가 탕탕탕 쏘는 바람에 우리의 목표물을 잃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때 이제 만한 대학생이었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유신체제가 그렇게 무너질 단계 아니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어쨌거나 김재규의 그 본뜻, 이게 잘못됐지만 김재규의 본뜻 자체는 의로운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긴 했는데, 김재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여전히 남는 문제고요. 김재규의 묘비에 의사 김재규 장군이라고 세웠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쪼아버렸죠. 또 박정희를 어디 뭐 한 데는 뭐 박정희 그 비석을 쪼아버린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만 1인자였습니다. 2인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민주주의가의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박정희도 진짜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그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가